1987년 9월 29일 밤 10시쯤 당시 신혼의 생활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27살 김여인은 회사 일을 마치고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여인의 집을 가기 위해선 행당동에 위치한 한 대학교 뒷길을 이용해야 했어요. 늘 그랬듯이 뒷길 쪽을 걸어가는데 사람의 촉이 오늘따라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한 거예요. 왜? 한참 전부터 내 뒤에 있는 이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이 길에 지금 내 뒤에 저 남자랑 나밖에 없는데 주위는 어두컴컴하고 좁은 골목 뒷길인데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뒤따라오시던 분이 아닌 진짜 그냥 같은 방향이었던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좀 뭔가 무섭다기보단 막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남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날 쫓아오는 게 아닌 그냥 같은 방향인 거야. 저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면 억울해 할 거야. 괜찮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막 모든 사건 사고가 생각이 나면서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정말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때 김여인도 아닐 거야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어슬렁거리며 뒤따라오는 남자. 김여인은 왠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김여인이 빠르게 걸어가면 뒤에서 빠르게 걸어오고 이상해서 김여인이 딱 멈춰 뒤를 탁 돌아보면 같이 딱 멈춰서 쳐다보고 그리고 씩 웃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 처음에는 김여인도 그냥 같은 방향인 남자일 거야. 괜히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10분째 이래. 10분째 내 뒤로만 붙어서 가다 서다 똑같이 하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점점 두려워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 김여인은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김여인은 아예 대놓고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와, 그런데 김여인이 뛰니까 이 남자도 따라 뛰네. 같이 뛰는 걸 느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건 100%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 갑자기 그 남자가 김여인 곁에까지 쫓아와서 김여인이 손에 들고 있었던 장바구니를 확 낚아챈 후에 김여인을 벽으로 팍 밀어버립니다. 와, 여기에 이 남자랑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 남자는 흉기로 김여인을 위협한 뒤에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최악의 상황에 너무 놀란 김여인, 그 자리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김여인은 어두운 골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에 젖어있던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행복을 깬 이놈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사라진 물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김여인이 차고 있었던 시계와 육아일기, 그리고 면도기. 이걸 봤을 때 경찰은 전형적인 강도살인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범인 찾기에 돌입했는데 문제는 이때가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되게 외진 골목길 뒷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이나 목격자도 없고 김여인이 당시에 악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1987년도. CCTV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사는 계속 그 자리. 그런데 김여인이 살해된 지 열흘 후 이 지역에서 또 한 건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열흘 만에.
10월 9일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한 대학교 정문에 나오는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해맑게 웃으면서 나오는 대학교 3학년생 20살 최양. 그런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같은 서울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이 최양을 봤네. 이쁘장하게 생겼네. 제가 딱 좋겠다. 그런데 이때 최양이 친구들과 함께 있기도 했고요. 이때 시간이 오후 5시였어요.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간에는 어떻게 범행을 못하겠어. 그래서 오후 5시 최양을 딱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최양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친구와 헤어지면 바로 범행을 해야겠다. 당시 최양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회식을 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최양을 이 남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요, 최양과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 앞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최양 입장에서 이렇게 밝은 시간에 그것도 친구들과 있는데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을 거라고 어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식사를 마친 최양 일행은 인근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양 일행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술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가요.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최양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술 먹으면서 계속 그 술집 출입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엄청 집요하죠. 몇 시간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엄청 무서운 거죠. 최양 일행이 술자리를 마치고 호프집에 나온 시각은 밤 9시 20분경. 최양 일행을 발견한 남자는 서둘러 포장마차를 나와 일행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밤도 늦었고 술도 한잔 했겠다. 내일 봐. 아무것도 몰랐던 최양은 집으로 가려고 친구들과 헤어져 버스를 탑니다. 혼자 버스 타네. 이걸 본 이 남자는 재빨리 최양이 탄 버스에 따라 올라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최양은 버스를 타서 창밖을 보거나 하고 있었겠지만 이 남자는 오롯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최양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겠죠. 언제 내리나. 약 20분 후 남자는 광장동의 한 정류장에 내리는 최양을 따라 내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으쓱한 골목길에 들어서는 최양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해요. 이때 최양도 느낀 거예요. 내 뒤에 저 남자 뭐지? 아까 버스에서도 나랑 같이 내린 사람 같은데. 같은 방향인가? 같은 방향인 거겠지. 그런데 이때도 이 남자가 10분째 쫓아오는데 내가 뛰면 뛰고 걸으면 걷는데 아무래도 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의 뒤를 따르는 발자국 소리에 최양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최양도 가다가 딱 서서 대놓고 뒤를 쳐다봤어요. 눈도 마주쳤어. 그랬더니 이 남자 씩 웃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최양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이 목에 겨녀졌습니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 흉기로 최양을 제압한 남자는 천호대로 변 언덕으로 최양을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양이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자 당황한 남자는 들고 있던 흉기로 최양을 마구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가슴 등을 찔린 최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날 밤 11시경 산책을 나온 주민에 의해 발견돼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피를 흘린 탓에 약 1시간 후 사망하셨어요. 이때 최양은 치료 중에 가까스로 중요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범인은 한 명인데 처음 보는 30대 남자였어요. 이때 역시도 범인은 최양을 흉기로 찌른 뒤 금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손목시계 등 약 15만원 상당의 금품과 최양이 들고 있었던 테니스 라켓 그리고 책가방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 최양이요, 원래 되게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해왔던 여성이었대요. 그날도 오후 7시 20분경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엄마, 나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전화를 하고 2-3시간 후에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그 가까운 거리에서 최양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거예요. 최양이 살해된 지 약 3시간 후인 새벽 2시 20분경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 다시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실패했잖아요. 흉기로 찌르기만 하고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폭행할 대상을 찾아 암사동의 한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근 마트에 갔다 집으로 귀가 중이었던 당시 13살의 박양을 발견합니다. 제가 좋겠다. 당시 13살 이 어렸던 박양은 눈치가 빨랐어요. 이 남자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거의 바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집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지금 저 여자애가 내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챘네? 실패했네. 범행 못하겠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 이놈 박양을 끝까지 따라와서 들고 있던 흉기로 박양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결국에 13살 소녀도 죽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양은 새벽 2시 55분경 집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와, 집에서 20m. 9일날에만 하룻밤 사이에 3시간 간격으로 2 여성을 죽인 거예요. 이 미치광이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1시간 후인 새벽 3시 40분경 이 남자는 강동구 천호동의 한 노상을 어슬렁거립니다. 누굴 성폭행하지? 또 타겟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당시 30살의 정여인을 보게 됩니다. 저 여자가 좋겠다. 그래서 또 뒤쫓아가요. 이 남자의 하루가 지금 계속 이런 거예요. 아침부터 어린이 대공원 쪽 어슬렁거리다가 최양을 보고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미행하고 죽이고 그 후 3시간 정도가 지나가지고 또 13살 애를 보고 또 죽이고 그리고 또다시 1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30살 정여인을 또 뒤쫓기 시작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정여인 역시도 이상한 남자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정여인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거나 흥분 상태가 되면 초인적인 그 초능력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보니 정여인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무려 100m가 넘는 남의 집 대문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옆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제 갔겠지. 못 쫓아오겠지. 하지만 이 남자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가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이 남자가 정여인의 눈앞에 팍! 숨어 있는 데까지 어떻게 쫓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둘만 있는 이 상황에서 정여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 무슨 생각인 건지 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알아? 광장동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태연하게.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이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 이 여자 알아? 물어봤잖아요. 그 사진이 앞서 말씀드렸던 2번째 피해자 어린이 대공원 근처 20살 대학생 피해자 최양 사진이었대요. 자기가 죽인 여자 사진을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여자 알아? 물어본 거죠. 하지만 야심한 새벽에 도망치는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서 눈빛도 이상하고 이상한 말을 또 하고 길을 물어보고 뭔가 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어떠한 무서운 목적이 따로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여인은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여인이 그 광장동으로 가려면 길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노려요. 하지만 진짜 이 남자의 목적은 길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길 물어보려고 계속 뒤따라온 게 아니잖아.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이내 돌변, 정여인의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달려들었고, 정여인은 남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루 만에 2명의 여성이 죽었고 1명이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경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연쇄살인범이다. 하지만 의외로 이놈은 금방 잡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경 강동구 암사동의 한 술집에서 체포됐어요. 이 범인의 이름은 당시 35살이었던 전필수. 성폭력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깜빵에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목격자 하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은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 범인을 잡았을까? 놀랍게도 이 전필수는요, 2번째 피해자인 여대생 최양을 살해한 직후에 강동구 암사동으로 가서 술집을 가요. 술집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셨습니다. 살인을 한 직후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을 더 놀라게 만든 건 전필수의 대담한 행동이었어요. 당시 술값은 약 한 38,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때 이놈이 술집 주인한테 술값 내일 갖다 줄게요 하면서 이 최양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잖아요. 금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손목시계, 테니스 라켓과 책가방. 여기서 책가방을 그 술집에 맡긴 거예요. 자기가 방금 죽인 여성의 책가방을 술값 대신.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전필수를 검거하는 데는 그 술집 주인의 눈썰미와 직감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술집 주인이 봤을 때 전필수의 행동이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마침 뉴스에서 최양 살인사건이 나오네. 사건 발생 지역이 같은 강동구인 데다가 범인의 인상착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가방 맡기고 간 놈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술집 주인이 전필수가 맡기고 간 가방을 뒤져봤는데 가방 속에 여학생 물품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특히 영어 사전 뒤에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최땡땡이라고. 뉴스에서 봤던 피해자 여성의 이름도 최양이었는데 그 순간 이 주인이 이 가방의 주인이 뉴스에 나온 그놈에게 피살된 여대생일 수도 있겠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겁니다. 곧바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전필수가 맡기고 간 가방이 살해된 최양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 술집 안 밖에 잠복하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전필수가 다시 그 술집에 나타난 거예요. 가방 찾으러. 그리고 그때 기습 체포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전필수의 집에서 숨겨둔 흉기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찾아내 범행 증거물로 압수했고요. 전필수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피 묻은 옷을 직접 세탁한 뒤에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동생 집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전필수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전필수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홀 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그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왔는데 79년경 춘천의 한 유원지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유람선이 충돌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대요. 그 후부터 경미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필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대신 기도원에 들어가 몇 년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기도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기도원에서 나오게 돼요. 그 후에 전필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수개월 동안 설악산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은둔 생활을 또 합니다. 그 후에 내려와서 사기쳐서 감옥 갔다 오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정가를 막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오만 범죄를. 그러니까 좀 인생이 썩 그리 좋진 않은 거죠. 이 전필수의 범죄는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끝내 연쇄 성폭력,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필수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92년 겨울 사형 집행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에는 다른 비슷한 사건이에요.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오늘 사건이 되게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요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비슷한 사건은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옆에 자료를 또 가지고 왔는데, 옆에도 비슷해요. 계속 미행하고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솔직히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CCTV도 많이 설치가 됐지만 그래도 어두운 골목길이나 뒷길 이런 데는 아직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뭐 시골도 그렇고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으슥한 곳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의 하나로 CCTV가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좋겠어요.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모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1987년 벌어졌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